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신 분입니다. 방송인인지 PB이신지 저번에 토토즈 사회를 보신 후에 러브콜을 엄청나게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원래 스타는 따로 설명이 없는 법이죠. 외모에 물이 한창 오르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저 이화진 과장님은 제가 좀 욕심이 나요. 왜요? 정말 진행 잘하세요. 그러니까 패널로 오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아니 근데 진행도 네. 진행인데 예. 되게 지금 저 반가운 마음인데 네.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건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아니 관리하신 것 같아. 네. 끝이 않아요? 그죠? 더 미남이 되셨다고. 뭐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옷도 정말 센스 있게 잘 입으시는 게 지금 저희가 이게 책상이 있어서 데스크가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이게 검정색에 딱 포인트 신발 딱 하나 딱 줬거든요. 그게 너무 돋보여요. 아니 그 코디 누가 옆에서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나요? 그냥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오시기 네. 전에 이쪽에서 자리를 한번 네. 빛내주셨잖아요. 이 자리의 선배로서 네. 어떻게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나요?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네. 네. 성시경이고 네. 또 얼굴도 네. 저 유명한 그 이진욱 이시고 요즘 스위터 큰일 납니다. 닮았다. 경계하시더라고요. 전혀 배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진행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에게 제가 네.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진행을 토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여러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띄워주시죠. 자, 2024년 시장을 주도할 최고의 섹터 탑3 과연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오죠. 아. 제약바이오. 드디어 봄날이 오나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조금씩 꿈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뭐 파월의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했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의 기대감 저희가 누려볼 수 있는지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큰 게 사실 제약 바이오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한간에는 뭐 국내 바이오보다는 해외 바이오가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도 하지만은 올해는 내년은 좀 확실히 좀 충분히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5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올 때마다 다음 날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일단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 이제 예년과 좀 다른 모습들은 물론 그 전에 2015년에 우리가 한미약품 통해서 처음으로 빅파마에 기술 이전을 했었고,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그리고 진단키트나 이런 CDMO 사업들이 하나 둘씩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상 3상이 끝나는 마무리되는 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워낙 이런 사실 자금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저달 이슈만 나오게 되면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인상 3상을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천억에 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하나둘씩 역경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한 1,800여 개의 신약 네. 후보 물질들이 개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내년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뭐 기술특례 상장했던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 한 98개가 있으면 아직 신약 개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이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 대형 제약사들은 뭐 HK 이노액 K캡이나 아니면 SK 바이오팜의 뭐 에스코프리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뭐 우리나라의 유학영행의 그 렉나자도 인상 3상이 이제 병용요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도 최근에 20몇 프로 상승했던 흐름도 내년에 아토피 치료제가 인상 3상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미국 산오피에 이제 듀피센트가 있기는 하지만은 임상 3상 마무리가 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확실히 예전보다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기대되는 이유로 이제 신약 개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이유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올해 초부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거 신테카 바이오에 관련된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같은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네. 실제로 지금 슈퍼컴퓨팅이 지금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공장이 완료가 됐고 이제 네. 세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많은 후보 물질을 돌려서 가장 나은 이제 신약을 후보 물질을 만드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게 1,800개를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의료 신약 개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1억 개 이상에 대한 후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신약 개발하는 기간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년이 걸릴 거를 5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AI 시스템과 일반 기존에 있는 전통 바이오텍의 결합이 되게 되면은 저는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이제 빅파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려스러운 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유럽 연합이 AI 규제법도 네. 제정을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큰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네. 그쪽을 보고 있는데 이 AI 규제법이 혹시 좀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사실 네. 의료 AI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미 많은 부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규제는 충분히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금 유럽에 있는 AI 규제법에 대했던 이슈가 우리가 여기서 당신네들이 사업을 할 거면은 미리 데이터를 제공하라. 제공하지 않으면은 500억에 대한 그에 대한 뭐 가금이나 아니면은 매출의 7% 정도에 대한 그에 대한 벌금을 내라 이런 의미이긴 한데 물론 지금 유럽이 한 내년부터 뭐 한 5조 시장, 뭐 향후 27년에는 한 25조 시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전부 다 아마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건부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루닛이나 뭐 JLK나 그리고 뷰노 같은 회사들도 물론 아시아 쪽으로 점점 진출되어 있고 이제 북미 쪽이랑 유럽의 시장에 이제 진출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도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견제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속도전을 조금 낮춘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제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하나둘씩 풀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화진 과장님 얘기 딱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AI야. 무슨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감이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제약바이오의 제약들을 좀 줄을 하나하나씩 고리를 풀어줄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기대가 되고 있는 K바이오 백신 펀드라고도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펀드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펀드가 과연 이 추운 겨울에 한파를 녹여줄 수 있을지요. 저는 물론 제약바이오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직 백신 쪽 관련 뭐 CDMO 사업이나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로직스나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때 크게 뜨겁게 한번 분위기가 올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향후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조업으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향후에 코로나 백신 펀드나 아니면은 뭐 미국 제가 마이크로피렘인가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좀 단기성의 좀 테마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이번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백신 펀드가. 근데 사실 일본과 미국과 대비해서 사실 그런 지원금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5천억을 지원하고 추후에 1조까지 늘린다고는 하지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대비해서는 크게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내년에 이제 놀라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요? 사실 뭐 탑픽이라고 치면 지금 SK 바이오팜이 탑픽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원래 기술 이전 기대감 있는 거는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독점 계약 이슈는 알테오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플랫폼 이제 세 개사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쪽에서 좀 계약적인 이슈, 뭐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있을 거긴 하지만은 아까 처음 제가 말씀했었던 거는 내년부터는 그런 신약 개발의 이슈가 있고 본격적으로 북미 쪽이나 해외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회사들이 HK 유니온과 SK 바이오팜인데 SK 바이오팜은 일단 4분기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그 에스코프리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뇌질환 관련 치료제가
일단은 세계 탑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일단 높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저는 SK 바이오팜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서 신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매출이 올라간 회사는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지금 SK 바이오팜입니다. 실제적으로 에스코프리에 대한 매출 총이익 자체가 연간 한 80%에서 90%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미를 팔아가지고 이런 매출 총이익이 나온 게 30% 40%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은 내년부터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탑픽을 얘기하셨는데 HK 인허까지 얘기하면은 사실 HK 누에인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성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특히 K캡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인허가 또 남아 있고 그리고 특히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HK 누에인과 SK 바이오팜 이 두 회사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이 바이오 쪽이다. 그래서 이쪽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관련 또 수혜 종목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꼭 공부하셔서 이거 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시장을 주도할 최고의 섹터 이제 탑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뭘까요? 요거 내가 해야지. 치킨! 로봇주. 야, 기세 이어가나. 야, 이 로봇주에 대해는, 이게 진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LIG 넥스원이 네. 또 로봇주 또 모멘텀 있으니까 또 주가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쪽 계속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아까 LIG 넥슨도 얘기를 네. 하셨지만은 이제 방산 쪽도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실 올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은 이제 M&A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 로봇 회사들이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윤곽에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다 위주가 되겠지만은 물론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방산에 대한 군용 로봇을 이제 수요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나머지 하나 에어로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충분히 저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거나 이스라엘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방산에 대한 일단 무기에 대한 변화, 결국에 이제 너네들끼리 싸워라 군용 로봇 이런 흐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그러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네 그러면은 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 로보틱스는 물론 하나 에어로 로보틱스는 하나 로보틱스가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향후에 물론 이쪽에 군용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향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런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로봇주들에 대한 이런 M&A 기대감이 뭐 LG전자나 이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진 과장님,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로봇주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산업 로봇은 독일이 꽉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협동 로봇은 일본, 뭐 화낙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오히려 산업 협동보다는 이렇게 LIG 넥스원처럼 저기 방산 무기를 로봇에 장치하면 이거 아이언맨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접근하고 싶은데 괜찮은 접근 방법인지. 네, 충분히 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로봇 밸류에 대해서 자꾸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LIG 넥슨은 이게 수급적 여유를 좀 굉장히 좀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이게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50%만 오르면 편입되겠네 내년 3월에 그러면은 일단은 올려보고 보자라는 이슈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저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년 북미 자체로서도 지금 한국 항공우주 FA50도 럭키드 마틴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네 굉장히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방비를 1,000조를 투자하고 있는 천조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비공이 북미 쪽을 진출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미국과 이런 군용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수준 모멘텀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금리도 사실 이제 꺾이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정책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년에 가장 좋게 보는 섹터 중 하나로 보시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 IPO를 할 때 내년 2분기가 그거 흑자 전환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저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제 IR을 갔다 왔었을 때 물론 얘기는 해줬어요.
생각보다 미국이 견조하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문 얻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3분기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업황 자체가 회복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낙 같은 경우도 제품 라인업이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물론 지금 세계 1위가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네. 덴마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실제로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50%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고 화낙이 30-4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4위 기업이긴 하지만은 북미 쪽에 일단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이제 드라이버를 걸 수 있냐면 하고 하면은 지금 고객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그리고 도요다 전 세계적인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업황만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 쪽에 대한 실제로 이렇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하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솔직히 우리는 다른 회사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25kg에 대한 그 하중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로봇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노동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두산 로보틱스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산 로보틱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로봇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 좋은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또 로봇주에 접근할 때 이런 우려스러운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뭐 항상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사건 사고가 나오면 좀 단기적으로 악재는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때 일단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화낙 같은 경우 실제 계속 어닝 쇼크가 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중국 경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워낙 이제 중국은 산업 로봇이 시장 전 세계에서 1위인 업체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살아나지 않다는 측면이 조금은 로봇의 성장을 지체될 수 있는 지연시키는 우리가 로봇이 언제 실적 나올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야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거는 좀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사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러면은 로봇주 가운데 내년에 놀랄만한 성적을 보일 수 있는 뭐 종목이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큐렉소입니다. 큐렉스. 수술용 로봇으로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큐렉소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 그건 아니지만 2025년에는 일본에 진출하고요. 2026년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합니다. 25년에 교세라 그룹, 26년에 싱크 서지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은 이제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워낙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은 실제 이 회사가 2006년도에 10조 회사가 지금 120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물론 그 복강경 수술에서 뭐 압도적인 거의 한 60% 수술 로봇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런 정형외과 쪽에서 로봇에서는 큐렉소가 일단은 4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물론 하나 둘씩 뭐 지금 인도에 있는 임플란트 회사가 메릴 헬스케어가 지금 우리 너네 로봇 너무 좋다. 우리 지사에 있는 유럽이랑 동남아랑 우리가 다 팔아줄게. 지금 그래서 유럽과 동남아 쪽, 즉 남미 쪽에 지금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고요. 그러면은 북미와 일본을 제외한 이제 성적은 내년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본이 수송 로봇에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인데 일본에 진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시장이 큰 북미 쪽에 시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큐렉소는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코너가 별별 기업인데. 큐렉소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오늘 내가 벌칙을 안 당할 것 같은데. 이게 교체하면 안 될까? 실제로 대본에 큐렉소하고 별표까지 지어요. 그러니까 별표까지 썼어요. 이거 봐야 돼요. 자, 올해 정말 거침없이 날려온 로봇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024년도를 기대하는 정말로 핫한 섹터는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자, 주도 섹터. 산타 파월 등에 없고 반도체 날아오른다. 반도체죠. 반도체. 이거는 박지원 아나운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반도체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좀 꽤 됐는데 반도체 진짜 내년에는 갈 수 있는지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저도 앵커님 하신 거 봤는데 제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 당사 애널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 애널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긴 해요. 아. 이제 그 이유가 지금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지금 14개월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4개월 동안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빠진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오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 꺾일 수가 있다. 1, 2개월 정도만 보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우스 애널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그분의 의견이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네.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올해가 예전과 다른 점은 물론 온 디바이스 AI도 있고 HBM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업황이 자체하는 분위기는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슈퍼 사이클도 충분히 그동안 했던 것부터 저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전 세계에 대한 이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 트렌드가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뭐 OECD 선행 지수도 내부터 충분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종고점을 뚫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좀 수급적인 요인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는 지금부터라도 좀 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고 그러면 장비 쪽은 좀 어떨까요? 반도체 장비 쪽. 장비 쪽은 지금 굉장히 얘기가 달라져.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내년 캐펙스 투자를 50%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 이 1분기 때부터 감산을 계속 해왔었고 그 감산을 회복하게 된다. 감산을 회복한다고 해서 장비를 새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장비를 기존에 계속 쓰는 거고 캐펙스 투자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오테크니스나 이런 장비 업체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지 못했던 오히려 소재 쪽이 훨씬 더 오히려. 많이 이제 이게 충분히 회전율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재 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솔케미컬이나 이런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랑 그다음에 뭐 HBM은 워낙 또 핫했고 그다음에 CXL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CXL 같은 경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담아갈 때라고 보시나요? CXL은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관련된 뭐 인텔이나 뭐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CXL 2.0도 아직 이제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물론 이제 HBM이나 이쪽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CXL이 이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정성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미리 준비하자. 항상 물론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된다라고 해서 주가는 뭐 나중에 오른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은 이제 할 거잖아. 이게 할 거잖아는 의미에서 주가는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HBM 속도전을 봤을 때 일단 HBM3는 삼성전자는 좀 늦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3E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2분기 때부터 출하하는 데는 문제없이 이미 세팅이 다 끝났고 저도 이게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IR 다녀왔었는데 문제없다. 3E까지는 문제없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해도 이미 우리는 엔비디아나 향후에 AMD나 이런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선점 효과를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 S3에 대해서 이게 샘플 승인 자체가 지금 늦었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승인 신청을 했고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는 기간까지 충분히 좀 시간이 늦기 때문에 HB3에 대한 시장의 매출이 조금은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당장 내년 2분기 때부터 HBM3 시장을 본격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가 되면은 HBM 전체 매출에서 40% 비중이 HBM3E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가긴 하겠지만 아마 속도는 좀 다르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를 갈고 좀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CXL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CPU, GPU는 다른 외국이 더 잘한다고 해도 메모리 쪽은 한국이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CXL을 안에서 본다면 그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른 기업들도 모두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앞서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도 선도주자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도. 이게 결국엔 근데 HBM 자체가 훨씬 더 이게 매출이나 이쪽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제 CXL에 대한 이런 물론 개념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됐다는 측면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삼성전자는 당장 뭐 내년에
1월 달에 뭐 갤럭시 S24 나오면서 AI 탑재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게 되고 갤럭시 북 시리즈까지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디램의 재고 수준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AI PC까지 시장을 좀 선도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래 이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는 그 사이클 자체가 예전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전략회의 때 HBM3 얘기 분명 했을 것 같고 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그 안에서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이닉스로 주고 오히려 진짜 박지원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온디바이스나 그죠? CXL 쪽으로 아예 올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제 내피셜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 근데 실제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상용화될 시점이 더 다가오다 맞아요.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 수혜주로 보면 어떨까요? 물론 최근에 제주 반도체나 그 리노공업이나 하긴 했지만은 물론 내년에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개화에 대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탑재량이 늘어나는 거는 25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LPDDR이라고 해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터넷 없는 공간에서 그 디바이스만으로도 AI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 반도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전 조정시 매수라고 접근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아집니다. 어차피 올해 실적은 반도체 이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성장이 50% 이상의 성장률이 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아까 성장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내년에 HBM 성장률은 90%에서 120%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갈래 아니면 HBM 성장률로 갈래? 온 디바이스 AI는 25년에는 100% 이상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HBM 반도체 쪽에 있는 이런 소부장 업체나 이런 쪽에서 조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쪽. 그럼 이쯤에서 네. 과장님이 또 과장님의 반도체 최선호주 안 들어볼 그렇죠. 수 없겠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적어놔야지. HBM 얘기를 하는데 예. 제일 문제는 수율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4분기 때 물량들을 SK 하이닉스 뺏겼냐 수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엔비디아는 우리는 급한데 너네 이거 아직 안 되는 거야? 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장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우리가 뭐 하이닉스 관련주 밸류체인 얘기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얘기를 하지만은 이 두 개 다 납품하는 회사가 제우스입니다. 실제로 이거 배치 방식이나 싱글 방식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일본에 2개 회사밖에 없는데 그 하나 회사를 제우스가 3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정 장비에 대한 특히 TSB 관련 세정 장비를 본격적으로 수주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제우스고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있지는 하지만은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도 만듭니다. 협동 로봇과 반도체를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있는 회사가 제우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한 4월에 한번 다녔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됩니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제 생각하시고. 아니요, 해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미 반도체가 훨씬 나은데 물량이 우리가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더 많은데 시장에서는 왜곡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라고 하고 있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실적을 보면 아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년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본다면 네. 그거를 증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하진 과장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봤는데 이 제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었죠.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전 멤버 박근호 매니저님이 탑픽으로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후로 주가가 잘 갔습니다. 이하진 과장님도 잘 보고 계십니다. 자, 이하진 과장님께서 오늘 2024년에 이쪽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섹터 세 곳을 얘기해 줬습니다. 역시 3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얘기하셨고요. 2위는 로봇, 1위는 반도체니까 요거 포트에 하나씩은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이하진 과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 거의 AI 수준이야. 오늘 나와서 좋은 인사이트 주신 이하진 과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